군복무를 왜 해요? 애국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은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우리나라가 6위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대장이라는 사람들이 시사장 가서 밥 짓고 있고 이래가지고 훈련을 하겠습니까? 대충 하잖아요.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는 두 가지 종류가 병사가 있어요. 가 있고 아닌 병사가 있어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장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좀 심각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중장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전 세계 순위를 우리가 늘 얘기할 때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단체의 근거에서 대한민국이 6위라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판단이라고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래된 탱크하고 새로 나온 탱크, 오래된 전투기하고 새로 나온 전투기를 똑같이 비교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맞지가 않습니다. 새로 나온 전투기 한 대는 10년 전 전투기 5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재 나온 전투기 한 대가 있으면 10년, 20년 전에 5대의 전투기를 갖고 있는 거나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단순히 수량으로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6위다. 이거는 조금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훈련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또 장비의 질이 얼마나 되는지, 특히 군수 지속 능력이 얼마나 되고 탄약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꼭 재료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는 뭐를 활용하냐면 제인스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보는데 거기서도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순위를 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불리하게 판단하고 적은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유리하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상대방을 얕잡아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최근 들어서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북한이 비록 우리보다 경제력은 5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북한은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고 국제적인 위치도 그렇게 불리하지가 않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집단에 의한 공격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빨리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우리 군사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괜찮은 수준이지만 이런 대외적인 위협, 특히 핵무장한 북한, 또 전쟁만 생각하는 북한을 놓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방비가 거의 60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적은 국방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방비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과연 전쟁이 났을 때 또는 어떤 위기가 일어날 때 얼마만큼 잘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은 꼼꼼히 한번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국방비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국방비가 우리나라 교육비보다 적고요. 사회복지비보다는 거의 반 수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국방비의 성격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군복무를 하는 간부가 됐든 병사가 됐든 시간 외의 시간에 과외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국방비로 비록 그 영어 공부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과연 이게 그냥 국방비로만 들까요? 아니면 교육비로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교육비라고 인적 투자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국방비가 단순히 그런 어떤 소모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국방비의 반이 지금 고가의 장비를 사는데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60조라 하더라도 요새 그 배 한 척에 1조 원이 되고 전투기 한 대가 1,000억 원 정도가 넘습니다. 특히 F-35 같은 경우는 1시간 운영하는데 7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과연 운영할 때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데 저는 기초와 기본에 더 투자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가의 장비보다는. 그래서 기초와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사람한테 봉급도 적정 수준으로 줘야 되고 특히 훈련, 교육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에서 2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놀랍게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많이 주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국민이 다 군대를 간다 그러면은 그런 논리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든 국민이 군대를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여성분들이 다 빠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정말 이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세계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면은 군대를 빼주고, 산업체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군대를 빼주고, 이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예외 대상이 한 명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현역 복무를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아니라 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군 복무를 해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지만 우리는 24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그 24시간 근무하는 거를 감안을 해서 의무 복무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간부로 가는 사람들한테도 서운하지 않게 해줘야 군대가 유지가 되고 안보가 유지가 되지, 지금처럼 했다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군대를 갔다 오면 바보가 되는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형성이 돼 있어요. 오히려 안 갔다 오는 사람이 더 운이 좋다, 뭐 잘했다, 이런 얘기를, 농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군대 가가지고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고, 군 가산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혜택,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줘서 군 복무를 갔다 오면 자기가 희생한 만큼 뭐 학비라든지 취직 이런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이 되지, 그렇지 않고 옛날처럼 사람이 많이 남았을 때의 그런 생각으로 마구 부려먹는 듯한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군 복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단순히 뭐 봉급이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회 자체가 군인들을 기피하는 직종으로 보는 이런 분위기를 빨리 고쳐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북한은 이렇지 않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고 에리트들이 군 간부를 하고 있고, 북한의 이쁜 여자들은 군 간부랑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갔다 왔으면 제가 보기에는 가산점은 물론이고 신용카드나 뭐 이런 걸 하나 줘가지고 일정한 분야들, 뭐 학원을 간다든지 50% 할인을 해주거나, 복무를 18개월 했으면 곱하기 뭐 한 3 내지 5 정도 그 기간 동안에는, 아니면 뭐 집을 갖다가 살 때 혜택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군 복무를 왜 해요? 옛날에는 애국심으로 됐는데 지금 우리 애국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런 분위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군대 올 사람이 부족해지는 거는, 이거는 뭐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하는 건데, 일단 병 봉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올려주는 때가 되면 여성들에게 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여성이 군인이 되려면 부사관으로 가거나 장교로 가야 됩니다. 부사관이나 장교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병은 지원만 하면 거의 100% 돼요. 그러면 어떤 여성이든지 간에 지원만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20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숙식을 다 제공해 주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아까 얘기한 그런 혜택들을 준다 그러면, 이거는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 직업으로서 갖고 싶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성들을 뭐 징집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현재 군대 규모, 특히 육군의 규모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사단 수를 줄이고 사단을 여단으로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지금은 한 개 부대에 100명이 필요하면 60명밖에 지금 못 채우고 있어요. 60명짜리 부대를 갖고 있다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절반밖에 없으니까 개인 훈련을 되지만 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대는 있으나 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단을 여단으로 줄이고 그 대신 완편을 시키는 이런 방식을 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지금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복무가 18개월로 줄어들었는데 이거를 24개월로 늘리자, 뭐 이런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됩니다.
현재는 기초군사훈련을 5주간 시키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부대에 들어가면 거기다 추가적으로 훈련을 좀 시키는데 그러지 말고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은 군복 입는 방법, 경례하는 거, 소위 말하는 제식이죠. 방아쇠 당기는 정도, 방독면 쓰는 방법, 뭐 이 정도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3개월의 기초군사훈련을 시키고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을 차대로 보내서 차대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갖춰서 차대로 보내줘야지, 차대에서 새로운 신병이 오면은 맨날 그 친구 위주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일반적인 부대가 1년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인원의 반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근본적으로 이제 고쳐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 가산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군 복무를 봤을 때 군 복무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실질적인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내에서도 방금 얘기한 기초적인 문제들, 또 장비의 문제, 그 다음에 군 분위기도 좀 고쳐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묶어놨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병사들도 가능하면 평일 외출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는 2가지 종류가 병사가 있어요. 카투사가 있고 카투사가 아닌 병사가 있어요. 카투사인 병사는 평일 외출이 되는데 카투사가 아닌 병사는 왜 평일 외출이 안 됩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평일 외출이 안 되는 격오지 부대 근무자들은 아예 복무 기간을 확 줄여주고 경계 근무만 쓰니까, 그 다음에 외출이 가능한 사람들은 외출은 내보내주되 복무 기간은 18개월로 고정을 해주고, 뭐 이런 융통성. 그 다음에 지금 현대 군대를 보면 전부 다 융통성이 많아요. 개인에게 맞춰서 하지 개인이 그 부대에 맞추도록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해야 좋은 사람들이 또 군대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좀 고쳐야 되고, 두 번째는 동원제도입니다. 18개월 정도 근무하는 이런 군대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50%가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 그 부대의 전투력을 유지한다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부대들이 간부 위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18개월짜리 병사를 봤을 때 지금 모병제로 가자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보의식이 희박한데 모병제로 간다? 지금 미국도 사람이 안 들어와가지고 난리거든요. 또는 모병이 되더라도 사회 전 계층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정 계층에서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건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병제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들어오더라도 18개월 동안 하면 이 18개월을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얻고 나갈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한 뭐 가산점 제도는 이런 혜택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보람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특히 군대 들어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몸이 좀 튼튼해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이렇게 해주고, 나간 다음에 예비군 제도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처음으로 카투사들이 자기가 근무했던 미군 부대에 가서 동원 훈련을 받았대요. 근데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예비군 훈련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받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예비군 훈련을 가면 그냥 대충대충 하잖아요. 그것도 오랜 그 나쁜 전통인데, 아니 북한과 같은 적을 두고 또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런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서 예비군 훈련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오는 사람들이, 이것도 마찬가지 손해보면 안 돼요. 지금은 뭐 점심값 정도, 버스값 정도 주는데 그러지 말고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박 3일이면 한 50만 원 줘야 돼요. 본인한테 그렇게 돈 주고, 그 다음에 와서도 이렇게 돈을 받으시니까 훈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게을르게 하면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대우를 해주고 하는 이런 거 해서 예비군 훈련에 대한 어떤 보상 체계를 확실하게 하고, 그거에 맞게 예비군 훈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잘 갖춰야 됩니다. 지금처럼 그냥 대충 와가지고 보고 가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비군 훈련을 엉터리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게 많아요. 본인들이 오고 갈 때 그런 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장에
지금은 3발인가 실탄을 쏘는데 그 쏘기 전에 지금 모의 훈련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모의 훈련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장비도 100%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예비군 훈련인데 그거 말고 동원 예비군이 또 있어요. 동원 예비군 물자가 정말 우리가 필요한 양의 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투자를 하고 해서 이 예비군 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국방비를 마냥 늘릴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50조, 60조 이 범위 내에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한테 들어가는 거 먹고 입고 자는 거는 소비고 새로운 무기를 사야 제대로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무기가 있어봤자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를 좀 덜 사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방금 얘기한 대로 그런 사람에 대한 투자, 훈련, 기본적인 장비, 소총, 군복도 지금 4만 원짜리를 주는데 4만 원짜리 군복은 부족함이 많아요. 최소한 10만 원 이상짜리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도 지금은 우리가 어떤 규모를 자꾸 생각을 해요. 야포도 많아야 되고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질일, 그다음에 훈련으로서 그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야포가 뭐 3,000문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포가 1,000문만 있더라도 그거를 운영할 수 있고 또 정확도가 예를 들어서 3배, 4배가 올라갔다. 그러면 3,000문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런 사람이 많은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억제력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특히 확장 억제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마치 미국이 공격받는 것과 똑같은 대응을 미국이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확장 억제라는 게. 근데 그건 말뿐이고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주한미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북한이 됐든 누가 됐든 여기다가 공격을 하면은 미군 그리고 미군 가족들이 여기 많이 와 있어요. 미군 가족들이 죽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받는 게 현실화되는 거죠. 그래서 미군들이 필요하고 또 미국이 전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최강의 군대인 이유는 군수 보급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자고 입고 쏘고 타고 가고 이러는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미군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미군이 필요한 이유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아주기 데 기여하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미군이 없어서 북한하고 싸운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하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북한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한다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한 방을 우리가 일단 막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실전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실전적인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하면 손해를 보는 그런 군대가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칭찬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물론 안전조치가 안 돼 있거나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사격을 하다가 산불이 나면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훈련하다가 누가 다치면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불평불만하면 지휘관이 책임을 져야 되고 어느 지휘관이 훈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오히려 격려해주고 훈련을 열심히 한 지휘관이 진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훈련을 열심히 한 지휘관이 진급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 안 나는 지휘관이 진급하지. 이런 데서 어떻게 훈련이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고쳐지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와 관심. 제가 오늘 여기에 출연한 이유도 이런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싶어서 출연을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장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좀 심각해요. 이런 것들을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보다 50분의 1에 불과한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소득하고 맞먹는 게 북한입니다. 평택시의 소득하고 북한 전체의 소득하고 똑같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한테 곤혹을 치를 수 있는 위험에 와 있는 게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고 또 쫄쫄 굶고 있지만 좋은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은 아마 미군이 없으면 그 유혹이 너무 커서 전면전도 아마 고려를 할 거고 남북한을 공산화시키겠다는 망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또 그 이전에 어떤 도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도발이 있을 때 현재처럼 우리가 안일한 안보의식, 제대로 되지 않은 훈련, 기초와 기본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태라면 지구 이기는 거는 뭐 하늘에 달려 있지만 불필요하게 많은 군인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할 겁니다.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마찬가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전방을 지키고 있고 현역 있는 우리 군인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내 아들이 지금 잘 먹고 있나, 안전한가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들이 징징거리고 전화하면 야 임마 남도 다 하는데 왜 못해? 라고 마음 아프더라도 쓴소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휘관들은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군 생활 하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0점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더라도 대대장이 입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앰뷸런스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 대대 중에 앰뷸런스는 한 대밖에 없고 군의관 한 명밖에 없고 대대장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달에 한 번 사격을 한다 하더라도 한 날 한 시에 사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뭐 매주 사격을 하는데 그때마다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고, 또 지난번에는 무슨 뭐 도시락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대대장이라는 사람들이 취사장 가서 취사 식당 밥 짓고 있고 이래가지고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이거를 지혜롭게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언론이 지금 문제예요. 센세이셔널한 그런 제목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부각시키고, 또 언론 같은 데서도 훈련 잘하는 사람을 좀 지휘관들을 부각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잘못되는 거, 그다음에 의혹 제기하고 이러니까 훈련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한테 우리가 잘못하면 큰 위협을 느낄 수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군복무를 한 사람들이 100일 휴가를 나오게 되는데 100일 휴가 나왔을 때 아버지 미군 없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빨리 우리 위정자들이 고쳐야 됩니다.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